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후반이 된 한 남성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이 제 평생의 소원으로 살았는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네요. 한 사람을 알게 되고 믿고 사랑하고 보냈던 시절이 이렇게 악몽으로 남아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몇 달, 아니 몇 년을 힘들게만 보냈는데, 이렇게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채널을 알게 되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고 싶거든요. 제게 있었던 파렴치한 인간들의 행동을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나이 40이 넘어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뒤늦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했죠. 물론 그전에도 연애는 해보긴 했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연애는 대학교 때였는데요. 같은 과 후배와 3년을 넘게 사귀면서 당연히 결혼을 하겠지 생각했지만 결국엔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고 싶다며 헤어짐을 요구했었어요.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사랑도 좋지만 그 전에 제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그것이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넘어설 수 있다고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대기업의 꿈을 꾸긴 했지만 세 군데 정도를 떨어지고 나서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겠다고요. 마침 그때 엄마도 고생하시다가 몸이 좀 좋지 않으셔서 하루라도 빨리 생활비를 벌여야 했었거든요.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보니 좋게도 인품이 좋으신 사장님이 있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정말 많이 일을 배우고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죠. 저는 좀 꼼꼼한 성격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일이 끝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정도였죠. 남자친구들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하다고 할 정도였지만 저는 나름대로의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엄마가 일을 나가고 나면 혼자 집에서 버텨야 하는 시간이 꽤 길었는데 그때마다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서 놀면 시간이 잘 갔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낸 덕분에 저는 점점 더 꼼꼼해진 것 같고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오히려 그 시간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지난 시절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고 돈을 벌면서 몸이 많이 망가지셨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이제는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민아, 이 늙은 애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아. 누가 호래미 딸린 남자한테 시집이나 오겠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모르는 소리 말여.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 예미는 돈 조금 모아둔 것도 있고 하니까 적당한 때가 되면 따로 나가서 살 거야. 그래야 네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린다고. 애미 말 명심해. 어머니는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라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저의 앞날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주변에서 다 보아도 요즘 여자들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정을 책임지는 남자를 만나는 건 다 싫어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여자라면 애초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갖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막 30살이 되려던 나이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며 회사에도 적응을 했고 연애도 한 번 하게 되었네요. 술, 담배도 잘 안 하고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절약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면서 소개팅을 해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2년 정도 만나게 돼서
제가 너무 깊이 빠져들었던 그녀는 결국 저의 가정 형편이 너무 싫다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아픈 홀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것 같다면서 싫다네요. 자신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시부모님을 만나서 사랑받고 싶고 생일 때 멋진 꽃바구니도 받으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이죠. 그때 꽤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없이 착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그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어머니가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고 저는 그때 또 한 번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남들이 볼 때 무시당하지 말자고요. 그날 이후 자동차도 사게 되었고 주말에 알바까지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워낙에 평소에 돈을 잘 쓰지 않는 저였지만 그때부터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아끼게 되었죠. 어쩌면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 때문에 제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30대 후반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었고 돈으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나이 40이 다 되어버렸네요. 어린 시절 생각했던 40살의 아저씨의 모습은 아이 둘쯤을 데리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시끌벅적하게 외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홀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생일이나 명절 같은 때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제 모습을 보시고는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신 듯 제게 말씀하셨어요. 종민아, 애미 말 잘 들어라. 애미는 저쪽 동네로 이사 갈 거야. 벌써 집도 다 구해놨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가족이라고는 다른 저희 둘뿐인데. 너도 얼른 여자 만나서 가정도 꾸려야 하는데 애미가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어느 여자가 오겠냐. 오다가도 갈 것이야. 그러니까 애미 말 들어라. 난 우리 아들한테 절대로 집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애미도 이제 네 밥상 그만 차리게 해줘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정말 꼭 그러셔야 돼요? 저는 다 같이 살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아이고 순진아 우리 아들. 그렇게 당해보고도 모르겠어? 요즘 그런 여자 어디 있다고. 암튼 애미 말 명심하고 앞으로 더 늦기 전에 얼른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해야 돼. 어? 애미한테 손주 빨리 안겨줄 수 있지? 어머니는 그렇게 집을 얻어 따로 나가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만 하신다고요. 혼자 살게 된 저는 더더욱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그때부터는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말을 하며 다녔었습니다. 몇 명의 여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여자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순수한 면보다는 이것저것 따지고 눈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안도 따지고 학벌, 연봉 등등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을 만나니 좀 정이 확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세상에 뒤처지게 살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던 중 우연하게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백화점 의류 코너에서 일을 하던 분이었는데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옷을 사러 갔다가 알게 된 사람이었죠. 웃는 모습이 예뻤고 굉장히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던 그 직원은 나이는 20대쯤 된 것 같았습니다. 제게 이 옷 저 옷을 추천해주면서 날씨와 분위기에 맞게 옷을 골라주는데 솔직히 처음 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2번, 3번 연속해서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죠. 어머, 또 오셨네요? 옷 자주 사시나 봐요. 아, 그건 아닌데요. 이제 가을도 되고 해서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요. 그러시구나. 그럼 이번엔 이거 어떠세요? 지난주에 샀던 거랑 분위기는 확 틀린데 조금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신상품이라서 가격은 조금 나가요. 가격 상관하지 말고 그냥 골라주세요. 그 정도 살 능력은 된답니다. 우울한 내 새 옷 입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와, 능력자시구나? 멋있으세요. 그런 자신감 너무 보기 좋으신데요?
그럼 이것도 입어보시고 또 이것도요. 정말 멋진데요? 감사해요. 맨날 돈 쓸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집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보니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저희 주말을 기분 좋게 해주셨어요. 기분 좋아하던 제게 그녀는 이 옷 저 옷 많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찌나 제게 칭찬을 해주는지 듣는 내내 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옷깃에 매만져주는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심장박동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너무 두근거리고 떨려서 얼굴까지 빨개졌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너무 어리고 외모도 예뻐서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향하는 제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주말만 되면 또 그 백화점에 가려는 생각만 마음속에 득실거리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싶었죠. 제가 또 너무 꼼꼼한 스타일이라 한번 빠지게 되면 지나치게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럴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또다시 그 백화점에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차마 매장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일단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백화점 앞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마셨죠.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제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손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는 여자는 다름 아닌 그녀였습니다. 여기서 뵈니 너무 반가워요. 저 오늘은 카페에서 알바한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알바하세요? 그럼 백화점은요? 거기요? 그만뒀어요. 사실은 잘렸어요. 뭐 인생이 뜻대로 되나요? 아니, 왜요? 일도 잘하시고 상냥하시던데 왜 잘린 거예요? 정말 이상한 곳이네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네? 어머, 감사합니다, 손님. 제게 이런 말씀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기분 꿀꿀했는데. 그녀는 백화점에서 잘렸다는 말을 했고 그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천생연분이다 싶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그녀가 알바를 한다니 이런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니겠어요? 마음속으로 오만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서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도 한참을 나가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제 모습을 그녀도 보았는지 그녀가 제게 먼저 말을 건넸어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저 이제 퇴근해요. 혹시 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럼 저 술 한잔 사주실래요? 회사 잘린 꿀꿀한 기분을 술로 풀고 싶어서요. 그러시죠. 잘 됐어요. 저도 혼자 밥 먹기 싫었는데. 가시죠. 그녀의 말에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그녀와 술을 마시게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너무나도 설레이고 두근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술집에 들어갔고 기분 좋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한 그녀의 주량을 쫓아가기가 벅찰 정도였습니다. 저는 술을 자주 마시지도 않았는데다가 역시 젊은 사람 간은 못 쫓아가나 봐요. 술이 조금 달아오른 그녀는 자신의 얘기를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안 계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사촌 오빠 한 명을 많이 따르면서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고요.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밝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못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도 있었는지라 그녀가 겪었을 아픔이 공감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술이 얼큰하게 달아올랐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의 현재 시세, 또 다른 재테크와 적금들을 모조리 말해버렸지 뭐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제 자신을 과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술에 취해서 술술 나와버리는 말들을 후회도 해보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늦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면서 엄지까지 척하면서 내보여주었고 거기에 신이 나서 있는 대로 다 떠들고 나니 속은 시원하더군요. 그 첫 번째 술자리에서 저희는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었고 저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를 생각했고 저녁이면 보고 싶어 미치겠어서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녀도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제 연락에 꼬박꼬박 대답해 주었고 때로는 먼저 뭐가 먹고 싶다고 말을 거내기도 했어요. 저는 그녀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준다는 핑계로 주말에 또 만나자고 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 그녀의 사촌 오빠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꽤 비싼 음식점이었는데 사촌 오빠가 근처에 와 있다면서 불러도 되냐길래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자 잠시 음식점에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나왔고 함께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서로 어색한 자리에 그분까지 있으니 뭔가 더 어색하기만 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더라고요. 제 동생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기분도 꿀꿀한데 술도 다 주시고.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뵙게 돼서. 손님으로 배웠다가 이렇게 사석에서 따로 만나실 정도면 어떻게 제 동생한테 마음이 꽤 있으신가 봐요. 사실 얘가 부모가 없이 자라다 보니 좀 나이 차이 나는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저도 그래서 좀 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제 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촌 오빠는 실로 놀라운 얘기를 건넸어요. 두 번째 만남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녀가 사촌 오빠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건네서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웬 떡인가 싶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촌 오빠가 보는 앞에서 그녀와 진지하게 만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죠. 저와 나이 차이가 무려 14살이나 나는 젊은 여자와 연애를 하다니 이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녀에게 잘해주었어요. 꽃바구니도 보내주고 그녀가 갖고 싶다고 하는 명품 가방도 사주고 가고 싶다고 하는 해외여행까지도 보내줬죠. 남자친구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난 여자친구들을 생각하며 절대로 제 능력이 부족해서 헤어지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다짐을 한 상태라서 과감하게 더했던 것 같아요. 몇 달 연애를 하면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기분도 느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녀는 잠자리가 조금 무서워서 결혼을 하고 나서 하고 싶다며 자신의 순결을 지켜달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저는 약속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나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했거든요. 어머니는 너무 어리고 이미지가 별로라고 하시면서 결혼에 대해 걱정을 하시긴 했지만 그녀와 사촌 오빠의 빠른 바람대로 사귄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조촐하게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부모도 안 계시니 작은 곳에서 스몰 웨딩을 하고 싶다고 하기에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결혼식을 올렸죠. 그리고 그렇게 저는 새 신랑이 되었습니다. 나이 42에 결혼을 하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회사도 안 가고 그녀 곁에만 있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월급도 아내 통장으로 주었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켰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늙고 체력도 약하니까 아내가 딴 생각하지 않게 이런 걸로 안심을 시켜줘야 한다고요. 그 말만 믿고 이렇게라도 해서 아내를 제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눈에 뵈는 곳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저와 나이 차이가 꽤 있기에 생활 패턴이 조금 달랐어요. 새벽 늦게나 잠이 들었고 아침엔 항상 잠이 들어 있었죠. 제가 출근을 하거나 말거나 일어나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밤 11시만 되면 졸려 죽겠는데 말똥말똥 드라마를 보고 핸드폰을 하면서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때로는 새벽에 외출을 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조금 지속이 되다 보니 아무리 신혼이라 해도 저는 좀 불만이 생겼어요. 자기야, 좀 일찍 자고 아침에 나 좀 봐주면 안 돼? 그래도 나 일하러 나가는데 너무 자고만 있으니까. 오빠는 너무 늙었어. 11시만 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만 자니 내가 심심해서 살겠어? 그리고 나 원래 늦게 잔다고. 이제 알바도 안 하는데 일찍 일어날 필요 뭐 있어? 올빼미 좀 몰라? 난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좋단 말이야. 그럼 저번에는 새벽에 없던데 어딜 갔던 거야? 아, 민영이 오빠 좀 만나고 왔어. 오빠가 자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심심해서 불러냈지 뭐. 오빠 지금 새벽에 안 자고 나 어디 가나 파헤친 거야? 아니야. 그냥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깼다가. 아내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저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유로 의도치 않게 거의 각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는 아내와 연애를 하고 나서부터 결혼까지 딱 한 번의 잠자리밖에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왠지 저를 피하는 것 같은 아내가 많이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젊어서 아이를 조금 있다가 갖자는 아내의 말만 믿고 최대한 참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사촌 오빠가 할 말이 있다며 제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제게 돈을 좀 유통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담보대출 얘기도 꺼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 주민번호까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뭐에 올린 듯 술술 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뒤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촌 오빠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뚜렷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워낙 저와 소통하기보다는 아내와 둘만 소통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꼬치꼬치 물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워낙 말주변이 좋아서 저같이 멋모르는 사람들은 홀딱 넘어가기 좋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형님, 제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은 이것밖에 없어서요. 죄송해요. 일단 이거라도 빌려드릴게요. 대출은 좀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아파트 담보대출 말고는 제가 따로 대출을 좋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거절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따라 회사에도 그렇고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는 어디론가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생일 파티를 가야 한다는 아내는 짧은 스커트에 짙은 화장을 하고 온몸에 향수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얼굴에는 생글생글 웃음이 감돌았는데 왠지 저는 그 모습이 좀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무심코 식탁 위를 쳐다보니 낯이 익은 찬압통 세트가 보이는 겁니다. 뭔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보았는데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가 예전부터 집에서 쓰시던 반찬통이었어요. 자기야, 이거 뭐야? 혹시 우리 엄마 왔다 가셨어? 어? 저기 아까 저 낮에 잠깐 오셨었나 봐. 집 앞에 있더라고. 내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못 들었네? 미안 자기야. 전화로도 드리지 그랬어. 아니, 언제 오신 거야? 자기가 전화 한번 해봐. 나 아무튼 약속 시간에 늦어서 나간다? 아내는 황급히 자리를 피냈고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웬일인지 목소리가 좋지 않으시더군요. 저기 며느리 말이다. 혹시 그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랑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랑 많이 친한가 보구나. 에미가 오늘 낮에 너희 집에 갔다가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수시로 그 집에 들락거린다고 그러더구나. 내가 현관문을 두드리니까 오빠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부모 안 계시고 하니까 사촌 형님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걔랑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 그렇게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을 주시고 저녁이라도 함께 하고 가시죠. 아니다. 내가 괜히 피해주기도 싫고 해서. 저기 아들아, 에미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인데 아무리 그래도 남자 여자가 너무 같이 붙어 있는 건 아니지 싶네. 에미가 늙어서 괜한 걱정을 하는 건지는 몰라도 왠지 느낌이 불길해. 어머니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며 많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어서 반찬을 문 앞에 두고 오셨다는 말에 화까지 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이런 문제로 화를 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내와 사촌오빠 사이를 잘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좋게만 생각하려고 했어요. 서로 많이 의지를 하는 사이니까 그러겠거니 하면서 애써 깊게 생각 안 했죠.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둘이 주고받는 문자에 하트까지 보게 되었고 꼼꼼한 제 성격에 밤에 잠도 못 자고 혼자서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살짝 말을 해보았더니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이라고 설명하며 제게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냈지만 제 의심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촌오빠는 저희 부부의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었고 참견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며칠 떨어져 있는 것이 미안해서 저는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사온다는 약속을 하고 출장을 떠났죠.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어 보니 제가 괜히 아내를 의심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보고 싶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백화점에 들러 명품 가방까지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 드디어 집 앞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와 함께 타게 되었어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얼굴을 보며 인사할 정도는 되어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니 아저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사람 잠도 못 자게 하고 말이야. 내가 며칠 동안 얼마나 잠을 설쳤는 줄 알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신혼이라 아주 밤마다 힘이 넘치나 봐. 나이도 꽤 있어 보이는데 부럽구만 부러워. 내가 아주 어제도 시끄러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오늘은 좀 잠 좀 자자고. 어? 아저씨의 충격적인 말에 차마 출장을 다녀왔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저씨가 뭔가 착각을 하셨을 거라고 애써 생각을 하며 현관문을 열어 집으로 들어갔죠. 아내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TV를 시끄럽게 틀어놓아서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나 봅니다. 뒤늦게서야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이야. 아직 올 시간 아니잖아. 연락도 없이. 내가 내 집에 오는데 연락하고 와야 돼? 자기네 나 안 보고 싶었어? 일주일 만에 집에 온 남편한테. 서운한데? 저기 그게 아니라. 아내는 말을 버벅거리면서 이상하게 제 눈빛을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안방에서 아내의 사촌오빠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서 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사촌오빠는 저를 발견하고는 아주 능숙하게 말을 둘러댔어요. 왔구나. 내가 저 하도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네. 다름이 아니라 집에 자꾸 누군가 기웃거리는 것 같다고 무섭다고 해서 내가 잠깐 와 있었어. 오빠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무래도 자네가 집을 비우고 있으니 여자 혼자 있는 거 알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맞아, 자기야. 내가 너무 무서워서 와달라고 부탁한 거야. 혼자 밥 먹기도 싫고. 근데 이거 뭐야?
이 쇼핑백 뭐야? 설마 내가 갖고 싶다고 한 가방이야? 정말? 자기 정말 최고다, 최고. 제 볼에 입맞춤까지 하면서 와라감기는 아내를 차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뭔가 미심쩍은 순간들이었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설마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내는 제가 사온 가방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고 사촌 형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먼저 잠든 것을 확인한 아내는 또다시 외출을 준비했어요. 저는 아까 옆집 아저씨한테 들었던 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계속 뜬 눈으로 뒤척이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아내를 확인하고 저 또한 아내를 따라 몰래 미행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확실하게 제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아야 앞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조용히 아내를 뒤쫓아가는데 심장이 떨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택시도 버스도 타지 않고 걸어서 어디론가 바쁘게 갔어요. 저희 집에서 나와 골목 쪽으로 돌아가더니만 어느 낡은 빌라 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어떤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내는 익숙한 듯 그 사람에게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심장뿐만 아니라 온몸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지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둘이 가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모자를 써서 제대로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놈인지 가서 반쯤 죽여놓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둘은 그 낡은 빌라 단지 안의 집으로 익숙하게 비번을 누르고 있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둘을 덮쳤어요. 뭐야? 아내는 비명소리를 꽥 질렀고 저는 문이 열린 현관문을 활짝 열면서 그 둘의 낯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정말 제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아내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어요. 니네 뭐야? 도대체 니네 뭐야? 저기 내 말 좀 들어보게. 그게 말이야. 저는 순식간에 열어 젖혀진 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 벽면에는 놀랍게도 아내와 사촌 오빠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누가 봐도 신혼살림인 것처럼 화이트한 컬러로 꾸며진 집안에는 방금 시켜놓은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니네 정말 니네가 사람이냐? 어? 이것들이 지금 나를 등멸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저기 말이야, 그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정말 니네가 작정하고 나를 엿먹이는구나. 코앞에 집을 얻어놓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뭘. 이런 쓰레기들. 사촌 오빠라는 인간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눈이 뒤집혀 그 집안에 있던 그릇들과 음식을 바닥에 마구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려고 포장하던 아내와 사촌 오빠는 저의 이성을 잃은 모습에 결국 욕까지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아이씨, 진짜 이게 보자 하니까. 야, 내가 늙은 너를 뭔 재미로 살겠어, 안 그래? 늙었으면 빨리빨리 돈이나 많이 주고 하든가, 저 오자는 놈.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이혼하면. 아내의 본색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 그 집을 나와 미친 듯이 뛰었죠. 행선지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막 뛰어가고 나니 나중에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피맛이 날 정도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탱탱 부어서 앞도 잘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밤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꼴딱 앉아서 밤을 샌 것 같아요. 아침 동이 텄는데도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회사 하루를 쉬고 아내가 예전에 일했던 백화점에 가보고 싶었어요. 왠지 그때 아내의 평판이 어땠는지도 들어보고 싶었고 그냥 저도 모르게 아내를 처음 만난 그곳으로 발길이 갔죠. 아내가 일했던 매장에 가서 수성했더니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고
저는 옷을 고르는 척하며 아내의 이름을 대고 아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은 그 매장의 점장급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일을 하고 있어서 아내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더군요. 제게 어떤 사이냐고 묻길래 남편이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저희 가게에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점장은 제 아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왜 그만두는 줄 아세요? 유부남이랑 바람이 나서 그 집 마누라가 이 매장에 찾아왔었어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 뭐예요? 소리 지르고 매장에 있는 옷을 막 바닥에 내집어 던지고 에휴, 아주 제가 말리느라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남자랑 살 거라고 아주 당당하게 대들고 여기 그만뒀으니 아마 그 남자로 살고 있겠죠? 뺀질하게 생긴 놈이 뭐가 좋다고 남의 남자까지 뺏어서 그러는지. 혹시라도 사장님네 가게에서 일 절대 시키지 마세요. 근태 안 좋고 불성실하고 또 돈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까지 생긴 적도 있어서 저는 말리고 싶네요. 바람이요? 남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럼요. 그때 그 남자도 이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는데 아휴, 걔가 없이 살아서 그런가 돈 있는 사람만 보면 사적을 못 쓰던데. 아,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돈 있고 멍청하게 생긴 늙은 남자라던데 그 남자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손님들만 오면 돈 씀씀이 보고 아주 속물처럼 행동하길래 젊은 애가 왜 그러냐 싶었죠. 가관도 아니었다니까요. 점장의 말을 들어보니 돈 좀 있고 멍청한 늙은 남자가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며칠 후에 그곳을 관뒀다고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제가 오면 연락처 좀 받아달라는 말까지 남겼다는데 완전 작정하고 저를 노렸었나 봐요. 백화점을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풀려서 잠시 벤치에 앉아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을 겪으면 사람의 정신이 순간 멍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억도 잠시 잃고요. 제가 딱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이 멍한 상태로 몇 시간을 벤치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려서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전화기를 쳐다보았죠. 모르는 전화번호이기에 받아보았더니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자기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제 핸드폰을 빌려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출 신청이 완료되었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이미 제 인감증명서랑 다 떼어서 가지고 갔는데 사촌 오빠라는 그놈하고 같이 갔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틀 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나중에는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진이 다 빠졌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현관문 앞에 반찬만 놓고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아내는 단 이런 한 푼 보태지 않은 제 집이니 제가 두려워서 못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현관 비번을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비번이 틀렸다고 하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다시 불러보아도 계속 틀렸다고만 했어요. 그 소리를 안에서 들은 아내는 의처증이 있는 저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당장 나가. 난 당신처럼 의처증 있어서 사람 미행하고 그런 남자랑은 절대 못 살아. 못 산다고. 뭐? 당장 문 안 열어? 이게 네 집인 줄 아냐? 너 그놈이랑 살림차린 집 있잖아. 그 집으로 당장 가. 당장 꺼지라고. 내가 왜 나가냐? 난 안 나가. 혼인신고했으니 이 집 내 집도 되는 거잖아. 안 그러냐? 됐어. 안 나가. 나갈 거면 네가 나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 어이없게 나오는 아내를 보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불러 현관문에 있는 도어락을 아예 해체시켜버렸고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의 짐을 모조리 싹 꺼내버렸어요. 옷장에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현관에 있는 신발까지 싸그리 다 바닥으로 꺼내 던졌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야만적인 인간아.
이제는 내 물건에까지 손을 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야만적이야? 내가? 너랑 그놈은 사람이고 니네 둘은 쓰레기야, 쓰레기. 한 사람을 작정하고 능멸해. 니네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더라. 사촌오빠 좋아하네. 바람나서 이혼당한 놈을 어디 사촌오빠라고 속이고 쓰레기 짓을 해? 아무리 그래도 내 집에서까지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니네 집 놔두고 왜 내 집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해? 도대체 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어? 아내에게 미친 듯이 욕설과 함께 그동안 쌓였던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렇게까지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고 약간 당황한 듯 몇 걸음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저는 연이어 말했어요. 너네 딱 기다려. 그놈은 어디 가서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나도 모르게 대출 신청한 거랑 내 통장에서 야금야금 돈 빼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지? 내 월급을 관리해준다고. 니네 둘이 신접 살림 차리느라 갖다 쓴 건 아니고 이 쓰레기들아. 짓이 없어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냐. 너네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고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하게 만들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상간남 고소까지 다 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아내의 옷가지와 신발들을 가방과 비닐봉지에 넣어서 현관문 앞에 내놓아 버렸습니다. 아내는 저보고 죽을 각오로 하라는 말을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는데 저 밖에 그 사촌오빠라는 놈이 눈치를 살피며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열쇠 수리공을 다시 불렀고 현관 도어락을 새로 설치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아내를 밖으로 확 밀쳐내었죠. 문을 잠그고 확 돌아서면서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왠지 모르게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40 넘어 만나 사랑에 빠진 이 여자가 고작 이런 여자밖에 안 되었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죠. 울먹이는 마음을 추스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 뭐하고 계세요? 이제 저녁 먹으려고 뭐 먹을까 생각 중이었다. 우리 아들은 뭐해?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여? 이 시간에 엄마한테 전화를 다 하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다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내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아들 무슨 일이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얼른 말해봐. 엄마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얼른.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내일은 저랑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퇴근하고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그리고 어머니, 저 어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내일 봬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한 번 오해를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 그런지 쉽사리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아 너무나 힘이 들었고 급기야 몸살기가 심하게 걸려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그놈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게 고수를 취하해달라며 쌍욕을 했다며 전화를 수십 통씩 해대는데 제가 정말 제정신으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 정도였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파렴치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요? 사촌이란 지간은 다 거짓이었고 본인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저를 이용해 먹다 버리려고 한 그들을 저는 아마 평생토록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미움만 가득하면 제 자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을 최대한 비우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죠. 그렇게 저는 그 두 사람을 고소하게 되었고 이혼과 상간남에 대한 소송 그리고 이혼 취소 소송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 혼인기간 동안 아내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기에 재산분할 역시 거의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네 사촌오빠라는 놈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에 남네요. 그렇게 빨리 사귀라고 하고 결혼을 재촉하면서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했던 것이 다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호구 하나 만났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던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저 역시 제대로 깊게 알지도 못한 상태로 결혼까지 했던 것이 크나큰 실수인 것 같네요. 폭풍우가 몰아친 후에 저는 다시 어머니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살고 있던 신혼집을 팔고 어머니가 사는 집도 합쳐서 좀 더 근사하고 깔끔한 아파트로 옮겼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러면 장가 못 간다며 걱정을 하시지만 어느새 제 곁에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착한 여자가 곁에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 여자만큼은 평생 저와 제 어머니 곁에 있어줄 것 같아요. 이 여자 덕분에 조금씩 저는 지나간 상처를 잊고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아픔이 있으시다면 이곳에 털어놔 보십시오.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던 시간이 후회가 될 정도로 지금은 많이 홀가분해졌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